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아끼며 살아오셨나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나에게는 1,000원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오시진 않으셨나요?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서는 땡전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을 때 돼서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게 될 줄 몰랐다고,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눈물 뚝뚝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경제적 문제를, 누군가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들을 걱정합니다. 노년이 되면 은퇴 후 경제력과 생활력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는 외부 활동의 조심성을 요구하게 되고 예전과는 다르다는 자각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고립감, 가족관계 변화 등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가난하며 고독한 것입니다. 얼마 전 EBS에서는 다큐멘터리 100세 쇼크를 방영하여 100세 노인의 삶과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는데요. 10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현재 삶은 어떠한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을 소개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은 100세 수업을 바탕으로 100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심리적으로도 행복한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할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노년이 참담해집니다. 영상 후반부에 있는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편지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노년을 자녀의 교육과 맞바꾸는 것. 자녀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말일 수 있으나 그 첫 번째는 자녀의 미래와 맞바꾸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역경이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부모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내 재산을 올인하는 행동은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없어도 자녀 결혼할 때 줘야 할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 상속은 기본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씁니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목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은 곧 자녀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겨우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우리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매달려도 그것이 결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부모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생 이막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눈부신 조명이 켜지고 강한 음악 소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막 등장한 시니어 모델들에게 모이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올해 9년차 베테랑 시니어 모델인 인권 씨는 87세입니다. 패션 감각과 자신감이 넘치는 워킹, 돋보이는 외모. 임 씨가 시니어 모델 일을 시작한 건 40년 해오던 일에서 은퇴 후 집에만 머물기 시작하면서 느낀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모델 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직접 피부 마사지도 하고 화장과 머리 모양도 직접 챙기며 바쁘지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노인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기 어려운 다양하고 입체적인 노인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노년의 시간이나 욕망, 감정 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마치 25세의 삶이 70대의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20대가 앞으로 크면 뭘 할까 고민하는 것과 은퇴한 노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개인의 삶에는 늘 최초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고, 처음 늙고, 처음 죽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은퇴 후 삶이 연장된 세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 나이 이후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인간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행복하게 돼가 에드 디너 교수는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이 나머지 90% 사람들과 보인 가장 큰 차이가 인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로 신뢰와 사랑을 주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이끕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동료, 친구, 연인 등의 관계는 행복은 물론 생존과 결부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없었다면 이 위험하고 거대한 세상에서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있어서 관계는 끝까지 사회적 존재로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빠르거나 느린 죽음으로 관계를 상실해가는 시간에 인생 이막 노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른 단체나 기업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세대와의 만남과 관계 맺기는 특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대의 교감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은 노인들이 다른 세대인 아이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며, 이런 동네 활동들에 적극적일수록 노인들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 찾고 그 일이 다른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로 확장하는 노년이라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내가 아닌 거짓된 나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 그동안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이정화 씨는 은퇴 후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그냥 늙어간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걸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루트 연주와 시쓰기, 민화 그리기를 배우면서 이정화 씨는 점차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철학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 공부 모임에 나가면서 책도 읽고 토론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죠. 그녀는 말합니다. 읽어야 할 책도 너무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신나요. 앞으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철학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삶 중 지금이 제일 풍요로운 기분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마련인 노인들은 타인과 주변 사람에게 뻗었던 시선과 관심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오는 변화로 충만해집니다.
어쩌면 노년은 외적으로는 축소되는 시기이지만 내적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일지 모릅니다. 이는 노인 당사자들이 만드는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일상과 당사자가 주도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100세 시대는 은퇴 후의 시간이 단순히 연장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려나가고 상상해야 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분명 사회 곳곳에서 활기차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노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한국 사회에서 100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노년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배워가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도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함께 이룩해 가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죽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허무한 삶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잘 익은 열매처럼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남긴 어머니의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렁찬 울음소리, 빨간 팔다리, 작고 소중했던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보셨겠지요. 세월이 지나 생각해 보니 삶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자식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인 듯합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사랑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는 일도 빈번합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신씨 할머니는 해방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가서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30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요.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씨 할머니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남편도 성실히 일했기에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신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 아들을 두고 가 버리세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순 없었지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없는 형편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선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놀라워했고 아들은 신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지요. 거기다가 수십 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작고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 가게가 대단히 잘 되는 바람에 살림이 피게 되었습니다. 애딸린 가난한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던 게 엊그제였는데 신씨 할머니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신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은 시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엔 아들네에서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어차피 애 봐주러 매일 오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잖아요. 신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병원도 차릴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개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금전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곤 들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신씨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들에게 큰 보탬이 될 듯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손자도 봐주고 하면 아들 부부의 짐이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씨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떵떵거리며 개원을 했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아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에 모든 불행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병원 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지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가 더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병원에 야금야금 돈을 메꾸다 보니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게 되면 신 씨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지요.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마지막 비상금이었지요. 이제 벌이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줘버리면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었지만 신씨 할머니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는 거잖아요. 아들은 신씨 할머니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 몰래 숨겨둔 돈 없냐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달달 볶았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안 나온다니 이미 다 끌어다 썼죠. 엄마가 저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의사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내일 일찍 은행 가서 입금해 주마. 신씨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말대로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곤 걱정에 잠 못 이룬 그날 새벽. 우연히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는 바빠서 나 혼자 집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어. 알죠? 나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숨 막히게 살았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 악물고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낮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망설이시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신씨 할머니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소리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 아들을 늘 혼자 둔 것이 신씨 할머니 어머니에게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쳤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한편으론 가슴이 쓰리고 헛헛한 마음도 들었지요.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정성이 아들에게 닿지는 못했던 듯 싶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듯 했기에 죄책감에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가게를 팔 참이다. 허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너 주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신씨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에 가게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 두려던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돈 뒀다 뭐하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돈인데. 엄마 고마워요. 요즘 병원에 손님도 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선대요. 엄마는 집에서 애 보면서 편하게 쉬어요. 알았다.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신씨 할머니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본 신씨 할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재정을 회복했고 신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다 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돈 쓰는 법을 모르던 신씨 할머니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혹여나 며느리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조용조용히 살았습니다.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먹였습니다. 손자가 크자 신씨 할머니는 넓은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날이 늘었는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 취미 하나 없는 신씨 할머니는 집안 일만 하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씨 할머니의 등은 더 굽고 세월은 흘러 손자가 대학을 갔습니다. 아들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씨 할머니를 비웃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의아해져서 말했습니다. 왜 그래, 배 안 고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분주하게 반찬을 놓고 상을 차려내는 것을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요.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언제 밥을 먹었다고? 할머니는 며느리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들도 방에서 나와 신씨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한다. 그러곤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신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깜빡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크게 아팠던 적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락날락 하느라 자식 힘들게는 안 해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고 아들 내외에게 타박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렸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노망이 났나 보다. 이후에 아들과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고 아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면 병이 아니라고 하죠. 오늘 지훈이 늦게 들어온대요. 지훈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지훈이? 지훈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이 온댔나? 네, 어머니 손자 지훈이요. 아 그래, 내 손자 이름이 지훈이야. 이놈의 건망증이 이름도 까먹었네. 멋쩍은 웃음으로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같은 걸 까먹는 건 예사였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장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헤맸던 날도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신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손자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지요. 아들은 신경을 쓰느라 날로 예민해졌습니다. 무언가 깜빡하는 날에는 화를 내기도 했고 외출도 못하게 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어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신씨 할머니 본인도 한마디 하기도 어딜 나가기에도 불안해서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아들 내외 방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질 않았습니다. 신씨 할머니도 근심은 깊어갔지요.
증상은 심한 건망증처럼 가끔씩 찾아왔는데 그때를 알 수가 없기에 대부분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는 늘 집에서 원치 않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신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 없었지요. 아마도 밤새 아들 내외가 의논하는 이야기와 신씨 할머니의 고민이 일치한 것이 이 때문이었겠지요. 아들이 신씨 할머니를 거실로 부른 그날, 방문을 열며 스스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무겁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편찮으시니?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씨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네.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깐 정말 편하대. 그렇게 아들의 말을 끊고 할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기 슈퍼집 김씨도 요양원에 갔다는데 얼굴이 그새 폈단다. 밥도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더라. 너가 그것 좀 알아봐라. 이제 나도 친구도 사귀면서 내 인생 살아보련다. 한참을 말이 없는 아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생시킨 아들. 아빠도 없이 혼자 잘 커주어서 의사도 되고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며 삶이 좀 편해지나 했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때가 되었구나 했겠지만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 생각했지요. 아들이 반대했어도 제 발로 가겠다 했을 텐데 아들도 마침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에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자 하여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나요? 끝내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안 보낸다라고 말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야속함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씨 할머니가 어찌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날로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날엔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 심심하면 전화해. 신씨 할머니 손을 잡고 큰 손자가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엄마 갈게요.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아라.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양병원은 사건 사고로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신씨 할머니만은 왜 떨어진 섬처럼 혼자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라면서요? 대단하네. 면회는 안 와요? 네, 우리 아들 대단해요. 아들은 병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2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은 점차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도 학교 일이 바쁘다네. 그렇게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은 것이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전 면회도 반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지요. 면회를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그렇게 4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서 신씨 할머니의 정신도 맑을 때 흐릴 때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면 핸드폰을 붙잡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했지요. 진료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하고 다시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다 지치기를 여러 번. 행여나 바쁜 아들이 신경 쓸까 차마 다시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둬두면 없던 병까지 생기는 법입니다. 신씨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옆에서 잘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정신이 들지 않는 날에는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아들이 데리러 온다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짐 좀 싸지 마세요. 아들이 데리러 안 온다니까요.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지어 먹여야 해요. 의사면 뭐해요? 여기에 지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하며 간병인 머리를 쥐어뜯고 할퀴요. 또다시 침대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신씨 할머니는 간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든 병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찾아왔는데 연로하여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온다던 손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신씨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드는 날이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머리에 안개가 꼈다 개었다를 반복하다 신씨 할머니는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찾아온 아들은 침대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픈 듯 보이기도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 한편으론 후련했을지도 모르지요. 장례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고 손자는 뒤늦게 오열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찾아오는 이는 죄다 아들의 지인이었고 신씨 할머니와 알고 지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어떤 이가 찾아왔습니다. 신씨 할머니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전해드리려는 걸 깜빡하고 제가 며칠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요, 무슨 편지 같은데 매일 엎드려서 뭘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는 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참을 앉아서 봉투만 쳐다보다 뒤늦게 열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접었다 폈다 했는지 종이가 꼬깃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웠다. 못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힘들었지.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커주어서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병원에 들어오고 내가 무척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아. 내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행복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미를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 주어라.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어 정말로 고맙다. 남들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떠나는 발걸음 무겁지 않도록 이곳에서 내내 행복하길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자신의 인생보다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신씨 할머니. 자식만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신씨 할머니는 또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자식에게 퍼부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준 사랑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는 그런 것이지요. 아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여도 이미 늦은 것이고 나중에 자신의 자식이 커봐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쉽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요.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신씨 할머니가 딱하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최고고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사랑이겠지만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일도 해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더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